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20편 장보고 김우징을 왕으로 세우다. 지금 우리가 탐색하고자 하는 내용은 신라 제44대 임금인 민해왕 치세의 신라 역사입니다. 이전의 왕이 희강왕이었는데요. 민해왕이 즉위하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한 뒤에 다음 얘기를 진행하기로 하죠. 제42대 임금 흥덕왕이 사망했다. 그에게는 김원정과 김균정이라는 두 명의 사촌이 있었다. 그런데 김원정은 일찍 죽었기 때문에 김균정이 왕위 계승자로서 유력한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막상 김균정이 왕위에 오르려 하자 죽은 김원정의 아들인 김재룡도 왕위를 차지하겠다고 나섰다. 삼촌과 조카 사이에 일대 격전이 벌어진 것이다. 한편 흥덕왕에게는 김춘공이라는 친동생도 있었다. 그 역시 일찍 죽었는데 그 김춘공의 아들이 바로 김명이다. 어쨌든 김균정과 그의 조카인 김재룡이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무력 충돌을 벌였는데 시중이었던 김명은 아찬 이홍등과 함께 조카인 김재룡을 지지하였고 결국 그들이 삼촌인 김균정을 죽이고 왕권을 차지한다. 이렇게 해서 김재룡이 왕위에 올라 희강왕이 된다. 그런데 희강왕이 즉위한 지 3년째 김명과 이홍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들이 무력을 동원하여 즉위시켰던 희강왕을 죽게 하였고 결국 김명이 왕위를 찬탈하여 민해왕이 된 것이다. 그리고 왕권 다툼에 희생된 김균정의 아들 김우징은 낙동강 하구에서 배를 타고 청해진으로 피신하여 청해진 대사 장보고에게 의지하였고 왕위 쟁탈전에서 김균정의 편을 들다 부상을 입었던 무열왕계의 김양은 뒷날을 기약하며 도피하게 됩니다. 한편 청해진에서는 김명과 이응이 군사를 일으켜 희광왕을 죽음으로 내몰고 김명이 왕위를 찬탈했다는 사실을 아직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당나라에서 장보고의 고향 후배이자 친구이기도 한 정년이 장보고를 찾아 청해진에 이르렀습니다. 대사, 왜 낯선 남자가 당나라에서 왔다면서 대사를 뵙겠다고 하옵니다. 당나라에서 온 사람이 날 만나자고 한다는 말이냐? 그럼 들이지 않고 뭐라느냐? 중국 사람이라고 하더냐? 아니옵니다. 신라 사람인데 행색이 워낙 남루하고 수상쩍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게야? 어서 안으로 안내해라. 예. 자, 안으로 들어오시오. 형님, 접니다. 아니, 날 보고 형님이라고? 아니, 그렇다면 당신? 예. 형님과 함께 당나라로 갔던 고향 후배 청년입니다. 형님이 신라로 귀국한 뒤에 저 역시 무령군을 그만두었는데 보시다시피 긴 일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다 보니 염치불구하고 형님을 찾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달리 드릴 말씀은 없고 그저 형님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죽으라 하시면 이 자리에서 목숨이라도 버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듯이 장보고가 당나라에서 귀국하기 전에 정년과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내막을 구체적으로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다툼을 하고 갈라설 정도가 아니라 둘 사이에 뭔가 큰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장보고는 당나라에서 초라한 행색으로 찾아온 고향 후배 정년을 넓은 아량으로 포용합니다. 그런데 장보고 정년전을 쓴 당대의 중국 문인 두목은 이때 장보고가 당나라에서 귀국한 정년을 용서하고 포용한 사실을 극찬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고스란히 중국의 정사인 신당서 신라전에 올라 있습니다. 시인 두목은 장보고가 정년을 용서하고 받아들인 일을 당나라에서 알록산의 난이 일어났을 때 곽분양이라는 사람이 사사로운 적대감을 떨치고 이임해라는 사람을 용서한 미담에 비유하면서 지나칠 정도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두목의 번천문집에 실린 장보고 정년전의
해당 부분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정년이 장보고를 찾아갈 적에 장보고가 신라 조정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청해진 대사가 되었다 이 말이지. 그런데 내 몸은 당나라 땅에서 긴 일을 걱정할 지경으로 천안굴이 됐으니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잘못을 빌고 항복을 한다면 과연 과거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 나를 죽일 것인가? 설마 죽이지는 않을 테지.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과연 장보고는 정년을 죽이지 않고 그에게 중한 임무를 맡겼다. 그것은 인간의 상정이다. 장보고가 정년을 용서하고 신임한 데 대해서 당시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던 정년은 감동할 수밖에 없었다. 곽분양이 이 임회를 받아들이고 장보고가 정년을 받아들인 것은 인이의 마음이 잡성을 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로 인이의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탁월한 통찰력이 없으면 의심할 수밖에 없다. 나라에 군자가 한 사람만 있으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대저 나라를 망치는 것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진 사람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진실로 어진 사람을 쓸 줄 안다면 한 사람으로도 족할 것이다. 개인적인 원망으로 상호 해치지 않고 나라 일을 먼저 걱정한 사람으로는 진나라에 기해가 있었고 당나라에 곽분양이 있었다면 신라에 장보고가 있었으니 누가 동이족에 사람이 없다고 할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것은 당시 중국의 시인이었던 두목이라는 사람은 정년이 신라로 귀국하여 청해진에서 장보고에 의해 모든 것을 용서받고 또한 중요한 임무까지 맡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글로 썼을까 하는 점입니다. 목포대 강복룡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장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인의지심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렇게 성공한 것을 보면은 명견이 있는 사람이다. 이제 그 밝을 명자에도 볼견자 써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극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목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당 시절에 장보고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장보고를 관찰하고 있다가 신라로 귀국해서 청해진을 건설하고 그다음에 정년이 그를 찾아가서 장보고가 반가이 맞아주고 중요한 사실까지도 계속 관찰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관찰의 결과를 그의 그 문집인 번천 문집에다가 장보고 정년열전을 쓰게 된 거죠. 바꿔 말하면 당시 중국의 동해안 지역은 청해진의 무역선들이 부단히 드나들어서 신라의 청해진에서 장보고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훤히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청해진의 제장들은 들으라. 오늘은 나에게 참으로 기쁜 날이다. 어린 시절을 고향에서 동무이자 혹은 아우로서 함께 지냈고 멀리 당나라에까지 함께 건너가 동고동락하던 사람이 불원 천리 장애를 넘어 여기까지 찾아왔어. 이 사람은 당나라의 무령군에서 활동하던 정년 소장이다.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장군으로 임명할 것이니 청해진의 제장들은 합심 협력하기 바란다. 알겠는가? 예, 제사. 자, 이 자리는 멀리서 온 내 아우 정년을 환영하는 주연이니 많이들 마시고 흥겹게 즐기도록 하라. 김군께서도 한 잔 드시지요. 고맙소 대사. 여기서 장보고가 김공이라고 촌대를 하는 이 사람은 희강왕 김재룡과 왕위 쟁탈전을 벌이다가 죽음을 당한 김균정의 아들로서 희강왕 세력의 보복을 피해 청해진으로 피신하여 의탁하고 있던 김우징입니다. 음악을 더 크게 울려라. 정년을 위해 장보고가 특별히 베푼 연희가 흥을 더해갈 참인데 한 잔 더 하시게. 대사, 긴급한 소식이 옵니다. 아니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 자신을 김양이라고 밝힌 장군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
대사와 김우진공을 시급히 만나겠다 하옵니다. 뭐라? 이태전 왕위 다툼이 있을 때 김우진 공과 함께 김균정 공을 옹립하려다 화살을 맞고 부상당했다는 그 김양 장군이 우리 청해진으로 찾아왔단 말이냐? 그렇사옵니다. 어서 안내하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김균정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궁궐 전투에 나섰다가 부상을 입고 도피했던 김양과 청해진으로 도피해 있던 김균정의 아들 김우징이 감격적인 해우를 하였는데 그런 김양이 가져온 소식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곳 청해진으로 몸을 피한 탓에 장보고 대사의 보살핌을 입어 탈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장군은 얼마나 고생을 하였어. 왕위를 찬탈하고 내 아버님의 목숨을 앗아간 지금의 국왕을 나는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오. 그러나 나리 복수를 해야 할 임금이 그 사이에 바뀌었사옵니다. 임금이 바뀌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아니 그럼 우리는 청해진에 앉아서 신라의 임금이 바뀐 줄도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오. 상대등 김명과 시중 이용이 군사를 일으켜서 궁궐로 쳐들어가 왕의 호위병들을 모두 참살하자 우리가 복수를 벼르던 그 왕은 궁중에서 목을 메어 자살하였사옵니다. 왕이 죽었던 것 세상에 또 궁궐에서 피바람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이오? 바로 며칠 전이옵니다.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참모와 병졸들을 모집해서 이곳 청해진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아니 상대등 김명이라는 자는 자신이 군사를 일으켜서 왕위에 올렸던 임금을 1년 남짓 만에 죽이고서 스스로 임금 자리에 올랐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대사. 어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자, 이러한 사태를 맞이해서 장보고는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신당서의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년이 청해진에 이르러 장보고를 만나자 장보고는 주연을 베풀고 극진히 환대하였다. 술자리를 채 마치기도 전에 신하가 왕을 죽여서 나라가 어지럽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러자 장보고는 군사 5천을 주면서 정년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간절히 부탁하네. 정년 자네가 아니고서는 이 화란을 평정할 수 없을 것이네. 그러자 정년이 군사를 이끌고 출정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당서의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두목이라는 시인이 장보고와 정년 두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쓴 장보고 정년전의 기록을 옮긴 것이기 때문에 김우징이나 김양의 역할은 언급을 하지 않고 정년이 홀로 군사를 몰고 나간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삼국사기 열전편 김양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양은 참모와 병졸들을 모집하여 해중으로 들어가서 김우징을 만나 함께 거사할 것을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김양은 정예군 5천 명을 거느리고 열전편의 김양전은 또 어디까지나 김양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장보고의 역할은 빠져버린 채 김양이 청해진으로 가서 김우징과 모의를 한 다음에 군사 5천을 몰고 출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때 동원한 5천의 군사는 청해진의 장보고 군사일 텐데도 말입니다. 이들 기록에 비해서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내용은 비교적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아찬 김우징은 청해진에 있으면서 김명이 왕위를 찬탈했다는 말을 듣고 청해진 대사 장보고에게 말했다. 대사, 김명이 왕을 죽이고 스스로 즉위를 하였으며 이홍 역시 김명과 함께 임금을 억울하게 죽였으니 어찌 그런 자들과 같은 하늘 아래에서 보고 살 수 있단 말이오. 원컨대 장보고 대사의 군사에 의지하여 원수를 갚고자 하니 도와주시오. 그러자 장보고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옛 사람의 말에 정의를 보고도 실천하지 않은 자는 용기가 없는 자라 하였습니다. 내 비록 용렬하나 김공의 그 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보고는 군사 5천을 정년에게 주면서 그대가 아니면 능히 이 화란을 평정하지 못할 것이니 출정할 준비를 갖추도록 하라. 이때가 2월이었는데
전투 준비를 갖추느라 실제 출병은 12월에야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총사령관은 정년이 아니라 신라의 지리와 여러 물정을 잘 아는 김양이 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어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기는 걸핏하면 왕의 친족들 간에 왕위를 들러싼 살육전이 발생하는 어지러운 형국이었는데 장보고가 어째서 그런 싸움에 끼어들었을까 하는 대목입니다. 대구 카톨릭대 강종훈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장보고 입장에서는 청해진 개설 자체를 흥덕왕의 허가 하에 이제 할 수 있었는데 흥덕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후계의 왕위를 계승한 사람들에 의해서도 일단은 이 청해진 운영에 대한 책임을 이제 계속 맡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고 계속해서 지원 내지는 협조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된 거죠. 그런데 흥덕왕 때에는 그러한 것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왕위가 계속 이제 바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지원이 끊긴다든지 오히려 이제 탄압 국면으로 간다 그러면 자기가 생각했던 꿈이 완전히 수포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장보고는 어떻게든 신라 왕실과 끈끈한 연대를 가지면서 청해진을 키워나가야겠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다. 강종훈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장보고가 청해진을 발판으로 이용해서 나름대로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를 의심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목포대 강복룡 교수는 장보고는 애당초 조정의 왕위 다툼에 끼어들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일 그런 정치적 야망을 품고 있었다면 김균정이 왕위 다툼에서 패하여 사망하고 그의 아들 김우징이 청해진으로 피신해서 장보고에게 의탁했을 당시 대사, 지금 우리 아버지가 김재룡 일당에게 억울하게 왕위를 찬탈당했소. 제발 청해진의 군사력으로 나를 도와서 왕위를 되찾게 해주시오. 김우징이 이렇게 청했을 것인데 장보고가 그런 싸움에 끼어들지 않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김우징은 반년이 넘게 그저 청해진에서 아무런 궁리도 못한 채로 망명객 비슷하게 지내고 있었던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김명과 이홍이 희강왕을 죽게 하고 왕위를 찬탈했을 때에는 어째서 김우징 쪽에 군사 5천을 내어주는 등 선선히 지원을 하고 나섰을까요? 김재룡과 균정이 어떤 양자 구도에서 한쪽이 패했고 그 왕위에 오른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왕위 계승에 개입을 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김우징과 가깝다고 해서 그걸 내리고 김우징을 올린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분이 이제 서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장보고의 도움으로 결과적으로 왕위에 오른 신무왕이 그 의로움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뜻의 감의군사라고 하는 직함을 내렸고 또 두목이 장보고를 누구보다 잘 아는 두목이 장보고는 어떤 의리의 사나이다. 인의지심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다. 이제 이런 평가를 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인의지심이 충만하고 의리를 중시하는 장보고가 판단하기에 흥덕왕이 아들 없이 죽고 나서 김재룡이 김우징의 아버지 김균정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했을 때는 왕의 친족끼리 왕위를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을 하는 양상이었기 때문에 구태여 장보고가 김우징의 복수를 위해 희강왕을 치겠다고 나설 명분이 없었죠. 그런데 신하인 김명과 이용이 멀쩡한 임금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행위는 대의에 어긋나는 용서할 수 없는 반역 행위였기 때문에 장보고가 군사 지원에 나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반란의 무리를 무찌르고 이 나라 왕실의 질서를 바로잡고 말 것이다. 자, 출병하라! 드디어 군사들이 청해진을 떠나 서라부를 향해서 출정합니다. 이때의 군사 지휘 체계는 이렇습니다. 김양이 평동 장군이 되어 염장, 장변, 정년, 낙금, 장건영,
이순행 등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출격하였다. 김양이 총사령관이었고 정년도 그 휘하의 한 장군으로서 전선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장보고의 경우 군사를 징벌해주는 등 전쟁 준비를 갖추어서 그들을 떠내보내고 자신은 직접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청해진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양열전의 내용으로 미뤄볼 때 김우징은 함께 전선으로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군, 조정에서 전해온 소식에 의하면 지금 왕실에서도 우리의 출격 소식을 접하고 부랴부랴 군사를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래, 저쪽의 장수는 누구라 하더냐? 김민주 대감이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철야현에 당도하였다고 합니다. 알겠다. 장졸들은 들으라! 저기 보이는 것이 철야현이다. 철야현에는 조정군이 주둔하는 미다부리정이 있다. 우리는 그곳을 공격할 것이다. 돌격하라! 철야현은 지금의 전라남도 나주에 해당합니다. 철야현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신라의 지방 군단, 중앙 군인을 지방에 10군데에 주둔시키거든요. 그걸 이제 십정이라고 하는데, 십정 중에 하나가 철야에 있었어요. 그 철야현에. 그 정 이름이 뭐냐면은, 그걸 이제 지방 군단을 정이라고 하거든요. 그 정 이름이 뭐냐면 미다부리정이에요. 미다부리정이 이제 중앙군이 지방에 주둔한 기지였는데, 일단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선결 과제죠. 그래서 일단 그 중앙을 치려면 이 전라도에 있는 중앙군 주둔지를 쳐서 극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김양, 정년 등이 이끄는 청해진 군사의 진군로를 지금의 지형으로 살펴보면 완도를 떠나 해남, 나주, 광주, 남원을 경유하여 대구를 지나 경주로 들어가는 코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당시 신라의 왕권이 약화되어 있었다고는 하나 달랑 청해진에서 지원한 5천의 군사만으로 조정에서 동원한 신라 왕군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전쟁을 벌일 때 애초에 적은 숫자의 그 병사로 반란을 일으킨 자들이 계속 전쟁에서 싸워가면서 패한 세력들을 흡수해가지고 자기들의 또 군사력을 이렇게 증강시키는 예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청해진 세력이 물론 중심이 됐다고 하지만 김양의 군대가 포함된 이 민양을 타도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무주 쪽으로 가서 승리해서 그 군사들을 또 흡수하고 계속 이렇게 몸줄을 불려가지고 민양이 보낸 왕군하고 일전을 벌리는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실제로 열전편의 김양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예군 5,000명을 거느리고 무주를 습격하여 성 밑에 다다르니 고을 사람들이 모두 항복하여 합류하였다. 그들은 계속 진군하여 신라군과 싸워 승리했다. 김우징은 군사들이 오랫동안 싸워서 피로해지자 후방진지로 돌아가서 병마를 휴양시켰다. 그때 혜성이 서쪽에 나타났다. 나리, 저기를 보십시오. 해성입니다. 그래, 보았소. 광채가 나는 꼬리가 동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해성의 꼬리가 동쪽으로 향하고 있다면 상스러운 징조인게요. 상스럽단 마다요. 이는 필시 낡은 것을 없애고 새 것을 펴며 원수를 갚고 치유가 씻을 좋은 징조입니다. 그리 돼야지. 기필코 그리 되어야지. 군사가 재차 출동하자 김양순이 무주 군사를 거느리고 합류해 왔으며 김우징 또한 염장, 장변, 정년, 낙금, 장건영, 이순행 등 6장수를 사방에 보내 군사를 거느리고 오게 하자 부대 위풍이 막강하였다. 북을 치며 행군하여 무주 철야현 북쪽에 도착하니 신라대감 김민주가 군사를 출동시켜 대항하였다. 장군 낙금과 이순행이 기병 3,000명을 거느리고 상대 군중으로 뛰어들어
그들을 모두 살상하였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고을마다 민심이 흉흉하여 조정의 명령대로 신라 왕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기보다는 김우징 쪽의 군사가 진군할 때마다 그 편에 투항하여 합류하는 사례가 많았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김양 등이 이끄는 군사가 드디어 지금의 대구에 해당하는 달벌에 도착하자 민해왕도 군사를 보내 항거하지만 이미 대세가 기운 뒤였습니다. 왕궁을 샅샅이 뒤져서 왕을 찾아라! 장군! 왕이 궁궐을 벗어나서 저쪽 이궁으로 도망쳤습니다. 알았다. 군사들은 이궁으로 돌격하여 왕을 찾아서 주살하라! 왕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궁으로 도망쳐갔으나 군사들이 곧 찾아서 살해하였다. 김양은 말했다. 이 싸움은 본래 원수를 갚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 그 괴수가 죽었으니 왕실의 의관이나 시녀 그리고 백성 모두는 각자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이며 경고망동하지 말라. 거기서 김양은 포로로 잡힌 배윤백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흥덕왕 사회에 벌어진 왕의 쟁탈전 당시 김양에게 화살을 쏘아서 부상을 입혔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김양은 어수선한 가운데 배윤백을 여러 사람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배원백은 들으라. 개는 어떤 개를 막론하고 제 주인이 아니면 우선 짚고 보는 법이다. 네가 네 주인을 위하여 나에게 화를 쏘아 맞췄으니 너는 할 바를 충실히 한 의사요 용사다. 내가 그것을 탓하지 않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서 자신을 쏘아 맞췄던 헌백에게도 저렇게 대하니 다른 사람들이야 무엇을 근심하겠는가라고 하며 모두 기뻐하였다. 4월에 왕궁을 깨끗이 정리하고 시중 김우징을 맞아들여 왕위에 오르게 하였다. 이 김우징이 바로 신라의 제45대 임금 신무왕입니다. 신무왕이 왕위에 올랐다. 그의 이름은 김우징이다. 그는 원성대왕의 손자인 상대등 균정의 아들이며 희강왕의 종제이다. 궁중에서의 전투가 모두 끝나자 예징 등의 대신들이 예절을 갖추어 그를 맞이하고 왕위에 오르게 하였다. 왕은 즉위한 직후 왕의 조부 이찬 예영을 추존하여 해강대왕이라 하고 아버지를 성덕대왕이라 하고 어머니 박씨 진교 부인을 헌목태우라 하였으며 아들 경흥을 태자로 삼았다. 경들은 잘 들으라. 청해진 대사 장보고가 이번에 혼란을 수습하여 왕실을 바로 세우는데 그 공이 매우 컸다. 따라서 과인은 장보고를 감의 군사로 임명하는 동시에 시급 2,000호를 하사할 것이다.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라. 알겠는가? 예, 대왕마마. 장보고의 군사 지원으로 왕위에 오른 신무왕이 장보고에게 이런 방식으로 보답을 하는데 학자들은 대단히 파격적인 대우였다고 얘기합니다. 흥덕왕과 신무왕, 그다음에 문성왕 이런 여러 왕들이 장보고에 내린 직함은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청해진 대사도 그렇고 감의군사도 그렇고 진해장군도 그렇고 그런 직함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어요. 오직 장보고에만 내린 그런 직함인데 흥덕왕이 청해진 대사라고 하는 그런 직함을 내렸던 것은 이제 그의 경제력이 필요했기 때문인 거고 신무왕이 감의군사를 내렸던 것은 자기를 도와서 왕위에 오른 것이 굉장히 의로운 일이다. 역적을 이제 그 반역자를 이제 처단하고 정상적인 왕위 계승권자인 나를 올린 것은 이건 의로운 것을 한 일이다 해서 감의 군사의 감의란 감사할 감자에다 오를 의자로서 민해왕 김명을 죽이고 자신을 왕으로 옹립한 것이 옳은 일이고 따라서 거기에 감사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군사군자에다 사절단할 때 쓰는 시킬 사자를 뒤에 붙여서 감의 군사라고 했는데 군사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진보다는 군이 큽니다.
중국의 번진 체제에 있어서도 군이 위에 있고 그 하에 이제 진이 있어가지고 진 대사 혹은 진사보다는 군사가 훨씬 더 높은 직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청해진 대사였거든요. 진의 대사였는데 이제는 그 진의 대사라고 하는 직함 대신에 군의 사, 그러니까 훨씬 더 한등급이 더 높아졌다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죠. 물론 감의라고 하는 것은 그 지명이 아니라 그냥 갖다 붙여준 명칭은 됩니다만은 어쨌든 진 대사보다는 상급으로 중국의 번진 체제의 예에 입각해서 상급으로 올려줬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청해진 대사라는 호칭은 임금을 대신해서 청해진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되는데 물론 신라에서 이러한 호칭으로 불리는 것은 장보고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청해진을 청해군으로 한 등급 높여서 그를 청해군사로 임명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제35대 경덕왕에게 당나라 황제가 부여한 책봉 내용을 살펴볼까요? 당나라 현종이 신라로 사신을 파견하여 왕을 책봉하였는데 신라왕 계부이 동삼사 사지절 대도독 계림주 제군사 겸 충지절 영해군사에 벼슬을 주었다. 이 긴 책봉 벼슬 이름 중 마지막 부분에 영해군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곧 바다를 편안하게 다스릴 군의 우두머리라는 의미가 되겠죠. 물론 당나라의 신라왕 책봉이라는 것이 형식적인 애교 의례에 불과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신무왕이 장보고에게 준 벼슬의 호칭이 신라의 왕과 같은 급인 군사였다는 사실은 청해진과 장보고의 위상이 당시 신라 사회에서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시급 2,000호 책봉 역시 파격적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시급 2,000호라고 할 때 2,000호에 해당하는 땅이나 곡식을 다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사람의 공적에 대한 상징적인 등급의 성격을 가집니다. 고려시대의 시급제를 보면 시급 2,000원을 주면 식실봉 300호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2,000원을 준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부릴 수 있는 호수는 300호에 한정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당나라 제도가 이제 수용된 건데 그 장보고가 시급 2,000호를 받았다 했을 때 이게 정말 2,000호를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거냐? 다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건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시급 2,000호를 내렸다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대우라고 할 수 있는 게 삼국 통일 전쟁 과정에서 김유신이 군공을 세웠을 때 김유신한테 간 시급의 호수가 500호였던 걸로 나옵니다. 어찌되었던 장보고는 자신이 군사 지원을 했던 김우징이 왕위에 오르는 데 성공함으로써 자신과 청해진의 입지를 보다 확고히 다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무왕 즉위 원년 7월 신무왕이 보낸 신라 사신이 당나라 문종 앞에 섰습니다. 그대가 신라의 사신이냐? 그러하옵니다, 폐하. 신라를 떠나올 때 노비들도 함께 데리고 출발하였는가? 예, 그게 사실은 그랬사옵니다. 그 노비들은 어디 있는가? 황제 폐하, 소인이 신라에서 데리고 왔던 노비들은 지청을 거쳐오면서 지청 절도사에게 주었사옵니다. 아무리 노비라 한들 고향을 떠나 먼 지방까지 흘러와서 산다는 것이 어찌 불쌍하지 않겠는가? 짐이 지청 절도사에게 명하여 그 노비들을 풀어주라 할 것인지 신라 사신은 본국으로 다시 데리고 가도록 하라. 알겠는가? 예, 황제 폐하. 여기서 지청이란 신라에서 바다를 건너 중국으로 갈 때 그 관문인 산동반도 일대입니다. 옛 이정기 왕국이 있던 바로 그곳이죠. 지청 절도사에게도 일종의 이제 뇌물식으로 감사의 표시로 노비를 이제 바쳤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제 당나라 황실에서 그냥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이제 명을 내렸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청 절도사의 이 노비 이 건이 당시에 나름대로 좀 문제가 되면서 역사 기록이 남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지청 절도사 세력이 거의 독립적인 세력으로 계속
당나라 황제의 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기는 좀 어려웠겠죠. 이정기 세력이 산동반도를 당나라 중앙조정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마음대로 다스리던 때에야 신라에서 당나라를 오가려면 그곳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곳 절도사에게 통행세 삼아서 노비를 뇌물로 바치더라도 당나라 황실에서 상관할 처지가 못 되었겠죠. 그러나 이제는 이정기 세력의 작은 왕국이 붕괴되고 중국 땅 전체가 모름지기 당나라 황제의 통치 아래에 들어간 바에 당나라 황실에 가는 신라 사신이 황제도 모르게 지방의 절도사에게 노비를 바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얘기죠. 신무왕 김우징이 왕위에 오르면서 민해왕 김명과 그의 세력들을 일망타진한 것처럼 돼 있으나 사실은 김명의 오른팔이라 할 이홍은 체포하지도 못했고 사살하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무왕은 어느 날 이러한 보고를 받습니다. 대왕마마, 죽은 김명과 함께 이 나라 왕실을 물러나게 했던 괴수 이홍을 목격했다는 보고를 받았사옵니다. 뭐라? 지난번 궁궐 점령 와중에 도주했던 이홍이 목격됐단 얘기더냐? 그러하옵니다. 그자는 후환을 두려워한 나머지 처자를 버리고 도주했는데 왕궁에서 그리 멀지 않은 숲속에서 은거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사옵니다. 그래. 그렇다면 우리야말로 후환이 될 것이 뻔한 그런 자를 살려두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정의의 기병들을 내어줄 것이니 당장에 군사를 이끌고 나가 이홍 그 자를 잡아 죽이도록 하라. 예, 대왕마마. 자, 가자!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는 신무왕이 기병을 파견하여 삼림 속에 숨은 이홍을 잡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신무왕은 병으로 눕게 됩니다.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는데 아마 꿈속에서 바로 그 이홍을 만났던 모양입니다. 너는 누구냐? 내 이놈! 너는 이홍이로구나. 나는 신라의 국왕이니라. 김우징, 너는 국왕이 아니다. 너는 민해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역적이다. 네가 기병을 보내서 날 잡아 죽였으니 이제는 나의 원혼이 너를 쏘아 죽일 것이다. 자, 내 화살을 받아라. 안돼, 쏘지 마. 안돼. 대왕마마, 왜 그러시옵니까? 악몽을 꾸신 것이옵니까? 다행이다. 꿈이었구나. 신무왕은 분명 꿈을 꾼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그것은 그냥 꿈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신라 본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무왕은 병 안으로 누웠다가 꿈에 이홍이 쏜 화살을 등에 맞았는데 깨어보니 등창이 났다. 이로 인하여 7월 13일에 돌아가심으로 시오를 신무라하고 재영산에 장사 지냈다. 김양열전에 의하면 김우징이 장보고의 지원군에 힘입어서 궁궐을 점령한 뒤 민해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때가 서기 839년 4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등창이 나서 숨을 거둔 때가 그해 7월 13일이라 했으니 신무왕은 길어야 석 달 동안 임금 노릇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꿈에 맞은 화살 때문에 등창이 나고 그 때문에 결국 사망했다는 기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강종훈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실제로 뭐 신무왕이 이런 꿈을 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당시 이제 왕위 계승을 둘러싼 치열한 갈등 구조 속에서 이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이제 희생당한 꼴이 된 거죠. 이홍의 입장에서는 신무왕이 이제 원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원한 관계 속에서 이러한 이제 설화가 신무왕이 이제 꿈을 꿨다. 그래서 이제 병이 나서 이제 죽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계속 이제 전승이 되어 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뭐 이홍이 쏜 화살에 그 맞아가지고 꿈에서 맞아서 그것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좀 비약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강복룡 교수는 꿈에 맞은 화살 때문에 등창이 났다는 것은 꾸며낸 내용이겠지만 어렵게 왕위에 오른 신무왕이 그처럼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보아서 김명이나 이흥을 추종하던 자녀 세력에 의해서 신무왕이 희생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김명이나 이용은 죽었지만 그를 따르는 세력이 아직도 남아서 여전히 도발 가능성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이 그들의 도발에 의해서 죽었을 가능성도 실제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1년 만에 갑자기 죽거든요. 1년 만에 갑자기 죽었는데 그런 비상사태에서 그 아들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 문성왕으로. 이건 누군가의 그 지원이 없다고 한다면 생각하기 어려울 건데 그 배후에는 아마 장보고가 있었을 거다. 신라 제46대 임금은 문성왕입니다. 이전의 경우 오랫동안 왕위가 장자에게 세습되지 못하고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형제간이나 숙질간 등 친족 사이에 피를 부르는 악순환이 계속됐었는데 신무왕 김우징이 죽자 오랜만에 그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았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합니다. 문성왕이 왕위에 올랐다. 그의 이름은 경흥이다. 그는 신무왕의 태자이며 그의 어머니는 정계 부인이다. 실로 오랜만에 왕위가 장자 상속으로 이어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학자들은 청해진 대사 장보고의 역할을 우선으로 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우징, 즉 신무왕은 즉위한 지 몇 달 만에 사망해 버렸기 때문에 그전 같았으면 그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또 한바탕 무력 충돌이 있었을 법한데 당시 워낙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청해진의 장보고가 김우징의 아들인 김경흥이 왕위를 계승하도록 강력하게 후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다른 세력이 왕위를 넘볼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문성왕은 그러한 장보고에게 이렇게 보답을 합니다. 청해진 대사 장보고는 일찍이 군사를 거느리고 과인의 아버지 신무왕을 도와 선왕의 큰 도적 무리를 경멸하였으니 어찌 장보고 대사의 공로를 잊을 수 있겠는가. 이제 과인은 교서를 내려 장보고를 진해 장군으로 임명하고 겸하여 특별히 의복을 하사할 것이니 대사는 받으시오. 황공하옵니다, 대왕마마. 여기서 장보고를 진해 장군에 임명했다 했는데 청해진의 청해가 바다를 장악하여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라면 진해 역시 바다를 진압한다 혹은 장악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보고는 자신을 신임하는 임금을 두었으니 마음 놓고 청해진을 중심으로 한 군사활동과 국제무역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문성왕 역시 장보고라는 든든한 배경을 강력한 후원자로 두었으니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왕권의 안정을 기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상대 등에는 김예징을 임명할 것이며 김의종을 시종으로 삼고 김양순에게 이찬의 벼슬을 줄 것이요. 문성왕은 자신의 측근 세력을 상대 등과 시종에 임명했으며 문성왕 2년 당나라 문종이 조서를 내려 신라에서 온 인질 및 기한이 되어 귀국하게 된 유학생 총 105명을 돌려보내도록 하였다. 그리고 당 문종이 문성왕을 계부이 동삼사, 검교태위, 사지절 대도독, 계림주 제군사 겸 지절충 영해제군사, 상주국 신라왕으로 책봉하고 아내 박씨를 왕비로 책봉하는 칙명을 전하도록 하였다. 중국과의 애교 관계도 무난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위 3년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왕마마,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대왕마마를 거역하는 모반 사건이 발각되었사옵니다. 뭐라? 모반이라 하였느냐? 그자가 누구인지 고하라. 일길찬 홍필이옵니다. 이 홍필이 감히 과인을 거역하고 모반을 획책했다는 말이냐?
당장 잡아들이라. 하운데 대왕마마, 반역을 모여했던 홍필과 그 일당은 사실이 발각되자 해도로 도주하여 싸운데 군사를 보내 싸우나 아직 잡지 못하였사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홍필이 모반을 기도했다가 도주했다는 기사가 갑자기 돌출적으로 나타날 뿐 홍필이 누구인지 모반이 어떻게 발각된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떤 사료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해도, 즉 섬으로 도주했다는 점이 이채로운데 강복룡 교수는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해도로 도주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나요? 왜냐하면 장보고 사후에도 해상 세력은 여전히 국가의 통제력 밖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해상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도망갈 수 있는 곳, 산으로 도망가는 것보다 그 세력에 의탁하는, 말하자면 김우징이 의탁했듯이 그런 하나의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때 이제 아무튼 장보고에 의해서 구축된 해상 세력, 그가 죽었지만 그 해상 세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 하나의 그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강복룡 교수는 일길찬 홍필의 모반 사건이 장보고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언급하고 있죠. 미리 앞당겨 얘기하자면 장보고의 사망 연도가 삼국사기와 속일본 후기에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삼국사기에서는 장보고가 서기 846년에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속일본 후기나 앤린의 입당구법 순례행기에는 서기 841년에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짚어보겠습니다만 학자들은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속일본 후기의 기록, 즉 서기 841년에 사망했다는 기록이 더욱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속일본 후기의 기록에 의거하자면 장보고의 사망 직후에 일길찬 홍필이 모반을 하려다 도주한 것이 되는데, 삼국사기의 기록을 믿기로 한다면 홍필의 모반 사건이 일어나고도 5년이나 더 있다가 장보고가 사망하게 됩니다. 일단 삼국사기의 기록대로 얘기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장보고는 아직 안 죽은 것입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올라있는 다음의 기사를 귀담아 들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문성왕 4년 3월에 왕은 이찬 위흔의 딸을 맞아들여 왕비로 삼았다. 딸을 왕비로 바쳤다는, 바꿔 말해서 문성왕을 사위로 삼았다는 위흔이라는 사람은 장보고가 내어준 청해진의 군사와 자신의 군사를 총지휘하여 민해왕 김명을 죽이고 김우징을 신무왕으로 옹립시킨 바로 그 김양이라는 인물입니다. 열전편의 김양전을 보면 김양의 자는 위흔이며 태종 대왕의 구세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양이 문성왕의 아버지인 김우징을 왕으로 옹립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기 때문에 김우징, 즉 신무왕의 아들인 문성왕이 김양의 딸을 왕비로 맞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문성왕에게 딸을 시집 보내서 왕비로 만들려고 벼르고 있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바로 장보고였습니다.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자면 문성왕이 일단 재위 4년째 되던 해에 김양의 딸을 왕비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3년 후인 서기 845년 3월, 과인이 경들에게 한 가지 의견을 구하겠소. 청해진 장보고 대사의 딸을 차비로 드릴까 하는데 경들의 생각은 어떻소? 그러자 조정 대신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반대를 하고 나섭니다. 대왕마마,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옵니다. 자고로 부부간의 도는 사람이 지켜야 할 큰 질서이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라의 우왕은 도산씨를 얻어서 흥성하였고 은나라의 탕왕은 신씨를 얻어 번창하였으며 주나라 유왕은 포사라는 여자를 들였다가 멸망하였고 진나라는 여의로 인하여 혼란하였습니다. 나라의 존망은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니 어찌 신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장보고는 해도인데 그의 딸을 어찌 왕실의 배필로 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되옵니다, 대왕마마. 아니되옵니다, 대왕마마. 여기서 해도인이어서 안 된다는 얘기는 당대의 사회 풍조가 섬사람을 천하게 여겼다기보다는 귀족 출신이 아닌 지방민 출신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쪽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학자들의 분석입니다. 왕비는 왕족이나 최고 귀족의 딸에서 취하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근데 이제 지방에 서민의 딸을 왕비나 태자비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해도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천대를 받고 천시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태자비나 왕비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니다. 해도에서 살고 있는, 섬에서 살고, 지방에서 살고 있는 왕도인이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왕족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라 고려 시대에 해상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조선 시대처럼 천대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골품제 사회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진골 귀족 중심으로 운영되는 건데, 진골 귀족이 봤을 때는 육두품도 아니고 오두품도 아니고 사두품도 아니고 왕경 사람도 아닌 일개 지방의 천한 신분 출신이 군진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신라 조정에까지 힘을 발휘하겠다고 하는 것이 도저히 이제 이게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진골 귀족들이 아마도 문성왕의 왕비가 되는 그 왕비의 아버지인 김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반대하는 그런 식으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장보고는 자신의 딸을 왕비로 만들고 싶어서 문성왕에게 먼저 제안을 했던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애당초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삼을 테니 군사 지원을 해달라고 간청한 쪽은 문성왕의 아버지 김우징이었습니다.